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밝고 건강한 소녀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하이디는 100년이 훨씬 넘는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이디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알프스의 고원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집니다. 알프스 고원의 아름다운 자연은 하이디를 건강한 소녀로 자라게 하지요. 그런데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부잣집 아이 클라라의 말동무가 되기 위해 알프스의 고원을 떠나게 됩니다. 클라라는 아주 병약하여 자신의 두 발로 걷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프스 고원의 대자연과 더불어 건강해집니다. 이 작품에는 특정 종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종교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삶의 태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디가 클라라네 집에 도착하는 부분, 그리고 손녀를 보러 온 클라라 할머니와 하이디의 대화 부분, 그리고 하이디가 다시 알프스 고원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들.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제제만 씨의 아픈 딸 클라라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다. 방을 옮겨 다닐 때도 늘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줘야 했다. 클라라는 지금 커다란 식당 옆에 있는 서재에 있었다.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덕에 방 분위기가 아늑했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유리문이 달린 크고 멋있는 책장을 보면 그 방이 서재라는 사실과 다리를 못 쓰는 어린 클라라가 날마다 수업을 받는 곳이 바로 그 방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클라라의 얼굴은 갸름하고 창백했다. 클라라의 파란 눈은 오늘따라 유난히 천천히 가는 커다란 벽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평소 안다라는 법이 거의 없는 클라라가 초조한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다. 아직도 멀었어요, 미스 로텐마이어? 미스 로텐마이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작은 탁자 앞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옷깃인지 등허리까지만 내려오는 어깨 망토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옷 때문에 아주 점잖고 꼬장꼬장한 인상을 풍겼다. 둥그런 지붕처럼 틀어올린 머리 모양도 그녀의 그런 인상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제제만 씨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벌써 몇 년째 집안 살림을 꾸리고 하인들을 총감독하고 있었다. 제제만 씨는 늘 여행 중이었으므로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집안 살림을 모두 맡겨버렸다. 단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기 딸에게 있으며 딸이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클라라가 위층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려면 아직 멀었냐고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벌써 두 번째로 물었을 때 데테와 하이디가 마차를 타고 막 제제만 씨 집 앞에 도착했다. 데테는 하이디의 손을 꼭 잡고 마부석에서 내려선 마부 요한에게 이렇게 늦게 미스 로텐마이어를 찾아가도 괜찮은지 물었다. 요한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뎁쇼. 복도로 들어가서 초인종 줄을 잡아당기세요. 세바스티안이 내려올 테니까요. 데테는 그렇게 했다. 크고 둥근 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은 세바스티안이 계단을 내려왔다. 세바스티안은 제복에 달린 단추만큼이나 눈이 크고 동그랬다. 데테가 다시 한번 물었다. 저 이렇게 늦게 미스 로텐마이어를 찾아뵈도 될까요? 그건 제 일이 아니군요. 티네트 양이 내려오도록 저기 다른 종을 울리세요. 세바스티안은 그렇게만 말한 뒤 사라져버렸다. 데테는 다시 종을 울렸다. 이번에는 머리에 새하얀 모자를 쓴 티네테가 셀쭉한 표정을 하고 계단에 나타났다. 티네테는 계단을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 서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데테가 용건을 말했다. 티네테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금방 돌아와 계단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기다리고 계세요.
대퇴는 하이디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 티네테의 뒤를 따라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대퇴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 옆에 공손하게 섰다. 하이디가 낯선 곳에서 행여 엉뚱한 일을 저지를까봐 하이디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주인집 딸의 놀이상대가 되어줄 아이를 보려고 다가왔다.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초리였다. 하이디는 무명 치마에 낡고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 밑으로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드러났다. 하이디는 미스 로텐마이어의 머리 위에 쌓아 올려진 탑을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몇 분 동안 아이를 자세히 뜯어보기만 하던 미스 로텐마이어가 물었다. 이름이 뭐지? 미스 로텐마이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하이디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이디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또다시 물었다. 뭐? 이름이 뭐라고? 그건 기독교식 이름이 아닌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을 거다. 세례 때 받은 이름이 뭐지? 하이디가 대답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대답하고는 대퇴양, 아이가 좀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방진 건가요? 대퇴가 엉뚱한 대답을 한 하이디를 몰래 쥐어박으며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아이 대신 제가 대답할게요. 아이가 워낙 순진해서요. 하지만 모자란다거나 건방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게다가 이런 저택은 처음이라 아직 애의 범죄를 잘 몰라요. 하지만 부인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얘가 의욕도 있고 빠릿빠릿하니까 금방 배울 거예요. 세례는 제 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 이름을 따 아델 하이트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말했다. 좋아요. 그 이름이라면 부를 수는 있겠군요. 하지만 대퇴양, 아이가 아무리 봐도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군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클라라 아가씨의 놀이 친구가 되려면 아가씨와 나이가 같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수업도 같이 받고 다른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죠. 클라라 아가씨는 벌써 12살이에요. 이 아이는 몇 살이죠? 대퇴가 다시 떠벌리기 시작했다. 아, 이를 어쩌나? 사실은 이 애가 정확히 몇 살인지 저도 잘 모른답니다. 아가씨보다 좀 어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많이 어리진 않을 거예요. 글쎄, 정확히 몇 살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 10살이나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자 하이디가 끼어들었다. 난 8살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대퇴가 다시 한번 하이디를 쿡 쥐어박았다. 하지만 이모가 왜 그러는지 아무 영문도 모르는 하이디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화를 냈다. 뭐? 이제 8살이라고? 4살이나 적다니 이럴 수가? 너 지금까지 뭘 배웠니? 수업 시간에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했지? 하이디가 대답했다. 책 같은 거 없었어요. 뭐? 뭐라고? 그럼 뭘 가지고 읽는 걸 배웠지? 전 읽을 줄 몰라요. 페터도 마찬가지고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맙소사. 읽을 줄 모른다고? 글을 못 읽는단 말이야? 글을 못 읽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넌 대체 뭘 배웠니? 하이디가 사실대로 솔직히 말했다.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잠시 뒤 침착해진 미스 로텐마이어가 대퇴를 보며 입을 열었다. 대퇴양, 하나부터 10까지 약속한 거랑 죄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죠? 하지만 대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제가 감히 한마디만 여쭙죠. 제 생각에는 이 아이야말로 부인께서 찾던 그런 애예요. 저에게 그러지 않으셨던가요? 연의 애들 같지 않고 아주 독특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 꼬맹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고향에 사는 큰애들은 여기 애들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아이야말로 부인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전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군요. 우리 주인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 주인 마님이 허락하시면 애가 잘 지내는지 보러 조만간 한번 들르겠습니다. 대퇴는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더니 젠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재빨리 대퇴의 뒤를 쫓아갔다. 아이가 정말로 이 집에 남게 된다면, 아니, 아이가 이 집에 남아버린 이상, 그리고 미스 로텐마이어도 눈치챘듯이 아이의 이모가 아예 아이를 이 집에 맡기기로 작정하고 온 이상, 아이의 이모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하이디는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이제껏 일어난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클라라가 하이디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건넸다. 이리 와봐. 하이디가 휠체어 쪽으로 다가갔다. 클라라가 물었다. 넌 하이디라고 부르는 게 좋니? 아니면 아델하이트라고 부르는 게 좋니? 하이디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하이디야. 다른 이름은 없어. 클라라가 말했다. 좋아. 그럼 나도 하이디라고 부를게. 너한테 어울리는 이름 같아. 아직까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처럼 생긴 아이도 처음 봤어. 넌 머리가 늘 그렇게 짧고 곱슬거렸니? 하이디가 대답했다. 그런 거 같아. 클라라가 계속해서 물었다. 너 프랑크푸르트에 오고 싶었니? 아니, 난 내일 할머니한테 드릴 하얀 빵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갈 거야. 클라라가 말했다. 너 정말 재미있는 애구나. 여기 살면서 나랑 같이 수업도 듣고 그러라고 널 일부러 프랑크푸르트까지 데리고 온 거란 말이야. 두고 봐. 아주 재미있을 거야. 넌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까지는 지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아침 시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니까? 날마다 10시에 선생님이 오시면 수업이 시작돼. 오후 2시까지 말이야. 정말 긴 시간이지. 선생님도 갑자기 눈이 나빠진 사람처럼 어떨 때는 책을 얼굴에 바짝 갖다 대신단다. 하지만 하품하는 걸 책으로 가리려고 그러시는 것뿐이야. 미스 로텐마이어는 또 어떤 줄 아니? 우리가 읽는 책에 크게 감동한 사람처럼 가끔씩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리곤 하지. 하지만 입을 쩍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을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 난 다 알아. 하지만 난 하품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해. 왠지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하품을 했다가는 미스 로텐마이어가 당장 생선간에서 짜낸 간유를 가지고 오거든. 내가 다시 몸이 약해졌다면서 말이야. 간유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니? 그걸 삼키느니 차라리 하품을 삼키는 게 낫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네가 글을 배우는 동안 나는 그걸 들으면 되니까. 글을 배운다는 말에 하이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클라라가 말했다. 아니야 하이디, 글은 당연히 배워야 해. 누구나 다 배워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아주 좋은 분이셔. 한 번도 화를 내시는 법이 없는 데다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주실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해. 아무 말 말고. 질문을 했다가는 선생님이 설명을 더 많이 할 테고 그러면 점점 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나중에 뭘 좀 배우고 아는 게 생기면 그럼 선생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될 거야. 미스 로텐마이어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대퇴를 불러 세우지 못해서 잔뜩 화가 난 것이다. 약속과 영 딴판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제대로 조목조목 따지기도 전에 대퇴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일을 계획한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라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지 몰라 화가 치밀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서재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서재로, 그리고 또다시 식당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는 막 식탁을 차리고 뭐 빠진 것은 없나 싶어 둥그런 눈으로 식탁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세바스티안에게 버럭 짜증을 냈다. 생각은 내일 마저 하고 오늘 중으로 식사나 하게 해줘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세바스티안 앞을 휙 지나치더니 이번에는 하녀 티네테를 불렀다.
목소리에 어찌나 짜증이 배어 있던지 티네테는 평소보다도 더 주춤주춤 다가왔다. 하지만 티네테의 표정이 하도 셀쭉해서 천하의 미스 로텐마이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을 그저 안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스 로텐마이어가 말했다. 지금 막 도착한 아이가 쓸 방 좀 치워줘요.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가구에 먼지나 좀 털면 될 거예요. 분부대로 하죠. 티네테가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사라졌다. 그 사이 세바스티안이 서재와 식당 사이에 있는 문을 쾅 하고 열어 젖혔다. 미스 로텐마이어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휠체어를 식당으로 밀고 오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다. 세바스티안이 옆으로 돌아간 휠체어 손잡이를 똑바로 돌리고 있는데 하이디가 다가오더니 세바스티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세바스티안은 미스 로텐마이어가 막 문지방을 넘어 다시 서재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이디한테 버럭 화를 냈다. 왜 그래요? 뭐 볼 거라도 있어요?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염소치기 패터랑 똑같이 생겼어. 미스 로텐마이어가 놀란 나머지 엉겁결에 손뼉을 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럴 수가. 하인한테 친구 대하듯 하다니. 도대체 기본이 없는 애야, 기본이. 세바스티안이 휠체어를 식당으로 밀고 와 클라라를 식탁 의자에 옮겨 앉혔다. 클라라의 옆자리에 앉은 미스 로텐마이어가 하이디에게 맞은편에 가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식탁에는 세 사람밖에 없었으므로 빈자리가 많았다. 세 사람이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덕에 세바스티안은 여유 있게 음식 그릇을 들고 식사를 권할 수 있었다. 하이디의 접시 옆에는 맛있어 보이는 하얀 빵이 놓여 있었다. 빵을 바라보는 하이디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세바스티안이 페터와 닮아서인지 하이디는 세바스티안을 믿는 눈치였다. 하이디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었다. 세바스찬이 다가와 구운 생선을 권하자 대뜸 흰 빵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나 이거 가져도 돼? 세바스티안이 곁눈질로 미스 로텐마이어를 흘긋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바스티안은 하이디의 이 뜬금없는 질문에 미스 로텐마이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하이디는 재빨리 흰 빵을 집어 제 주머니 안에 넣었다. 세바스티안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바스티안은 어떤 경우에도 웃음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하이디 옆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하이디가 음식을 덜어갈 때까지는 자리를 떠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세바스티안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이것도 먹어? 세바스티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그릇 좀 이리 내려놔줘. 하이디는 음식을 덜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제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바스티안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하게 변하면서 음식 그릇을 받치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해요. 세바스티안이 당장 사라졌다. 그러자 미스 로텐마이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델하이트, 너한테는 뭐가 됐건 기초부터 가르쳐야겠구나. 우선 식사 예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고 나서 미스 로텐마이어는 하이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시범을 보였다. 자, 또 한 가지 특별히 명심할 것은 식탁에서는 절대로 세바스티안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평소에도 뭔가 시킬 일이 있다거나 물어볼 말이 있을 때 말고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하세요 라고 말하든지 하게나 라고 말하도록 해라. 알겠니? 내 귀에 다시는 다른 식의 말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하녀 티네트한테도 마찬가지야.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클라라 아가씨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아가씨가 직접 결정을 하겠지. 클라라가 말했다. 당연히 그냥 클라라예요. 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을 자러 갈 때
방에 들어설 때와 나갈 때,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지켜야 할 규칙들이 하도 많아서 하이디는 그만 스르르 눈이 감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길고 긴 여행을 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하이디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 후 설교를 끝낸 미스 로텐마이어가 다시 확인을 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델하이드. 다 알아들었지? 클라라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하이디는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클라라한테는 이토록 재미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요란스레 종을 울리며 화를 냈다. 버르장머리 없는 같으니라고. 내가 정말이지 별꼴을 다 본다니까. 티네테와 세바스티안이 둘 다 헐레벌떡 달려올 정도로 종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소리도 하이디를 깨우지는 못했다. 간신히 제 방으로 데려갈 정도로만 잠을 깨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이디의 방은 서재와 클라라의 침실과 미스 로텐마이어의 방을 지나 구석에 있었다. 이제 건너뛰어서 하이디와 클라라의 할머니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할머니는 프랑크푸르트에 머무는 내내 오후에 클라라가 자리에 눕고 미스 로텐마이어 역시 휴식이 필요한 듯 슬며시 사라져버리고 나면 잠시 클라라 곁에서 쉬다가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디를 방으로 불렀다. 할머니는 하이디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이것저것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자그마한 예쁜 인형들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디 앞에서 인형의 옷과 앞치마를 만들곤 했다. 덕분에 하이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느질을 배웠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알록달록한 천 조각으로 인형들에게 예쁜 치마와 외투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하이디는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잦았다. 하이디는 책 읽는 것이 정말 좋았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애착이 같다. 하이디는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마치 제 일인 양 생각했다.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깝게 느껴졌으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새록새록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하이디는 정말로 즐거운 것 같지는 않았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할머니가 프랑크푸르트를 떠날 날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클라라가 낮잠을 자는 동안 할머니가 다시 하이디를 방으로 불렀다. 하이디가 그림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방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자기 곁으로 바짝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이디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자 할머니가 책을 옆으로 치우며 물었다. 하이디, 말 좀 해보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한 그 걱정거리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니? 하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하느님한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니?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뭐라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기도를 왜 그만둔 거지? 하이디가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느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해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기도를 해댈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제 기도는 못 들으신 게 분명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하이디? 몇 주 동안 늘 똑같은 기도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하이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느님은 우리들한테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셔. 우리한텐 좋은 게 뭔지, 심지어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있을 때도 그분은 늘 아시지. 만약 우리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면 하느님은 그것 말고 다른 걸 주신단다. 더 좋은 걸로 말이야. 물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말이다. 자, 이제 알겠니?
네가 하느님께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너에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하느님은 네 기도를 들으셨어. 그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걸 다 듣고 보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나 나처럼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하지. 네 기도를 듣고 그게 지금은 너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이디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하지만 좀 있다가 그게 저애한테 정말로 득이 될 때, 저애가 거기에 대해 정말로 크게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줘야지. 내가 지금 섣불리 저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가는 나중에 저 아이가 그때 하느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하느님이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얻고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좋지가 않아 하고 눈물을 흘릴 테니까. 하느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네 믿음이 확고한지 날마다 찾아와 기도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지 다 지켜보시지. 그런데 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느님을 믿지 않고 획 도망가 버렸어. 기도도 그만두고 하느님을 잊어버렸지.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빠져 있으니까 하느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원을 듣지 못하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잊으신 채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신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고 한탄을 하겠지?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불쌍해하지 않을 거야. 아니, 불쌍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지. 널 도와줄 수 있는 하느님 곁을 떠난 건 바로 너 자신이잖아. 하이디, 너도 그렇게 되고 싶니? 아니면 도망친 것에 대해 당장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와 날마다 기도하고 하느님이 너를 위해 모든 일을 해 주실 거라는 걸 믿을래? 그러면 다시 즐거워질 텐데. 하이디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할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이디의 가슴에 와 닿았다. 하이디가 잘못을 뉘우쳤다. 당장 가서 하느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래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하이디의 기운을 북돋웠다. 그래 참 착하구나 우리 아기. 때가 되면 하느님이 널 도와주실 거다. 믿으려무나. 하이디는 당장 제 방으로 달려가 하느님께 기도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발 자기를 잊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빌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떠나는 날이 왔다. 클라라와 하이디에게는 정말 슬픈 날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들이 슬픈 날은커녕 무슨 잔칫날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적어도 할머니가 마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는 그랬다. 할머니가 떠나자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집안에는 허전함과 고요가 감돌았다. 낮 동안 하이디와 클라라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늘 그랬듯이 클라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되자 하이디가 자기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클라라에게 물었다. 클라라, 이제부터는 내가 늘 책을 읽어줄게. 어떻게 생각해? 클라라가 좋다고 하자 하이디는 소리내어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금 읽는가 싶더니 금방 책 읽기를 멈추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머니가 죽자 이럴 수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하이디는 이 이야기들을 모두 사실로 믿고 알프스 고원에 사는 패턴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이디는 점점 더 슬피 울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 아직 흰빵도 못 드셨는데. 클라라는 세상을 뜬 사람이 패턴의 할머니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머니라는 것을 하이디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서럽게 울어대던 하이디도 결국엔
자기가 착각한 것임을 깨달았지만 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림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 할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자기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게 분명했다. 알프스의 고원에는 정적만 흐르고 그곳에 덜렁 혼자 남겠지. 하이디가 서럽게 울고 있을 때 미스 로텐마이어가 들어왔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클라라가 갖은 애를 쓰는데도 하이디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델하이드, 당장 그치지 못하겠니? 이유도 없이 왜 울어? 책을 읽다가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 그 책을 빼앗아서 다시는 안 줄 거야. 알았지? 그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이디는 놀라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 그림책은 하이디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빼앗아 가겠다니. 하이디는 허겁지겁 눈물을 닦고 울음을 삼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스 로텐마이어의 협박이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하이디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절대로 울지 않았다. 하지만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있는 대로 인상을 찌푸려야 했다. 어찌나 인상을 썼는지 클라라가 놀라서 물을 정도였다. 하이디, 너 왜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니? 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지만 인상을 쓰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들키지 않았다. 하이디가 슬픔을 안으로 집어삼키자 당분간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조용했다. 하지만 하이디는 밥맛을 잃고 날이 갈수록 비쩍 여위어갔다. 얼굴색도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세바스티안은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손도 안 대고 점점 대꼬챙이 같이 되어가는 하이디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세바스티안은 하이디가 뭘 좀 먹게 하려고 음식 시중을 들 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속삭였다. 아가씨, 이것 좀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답니다. 그렇게 조금 덜지 말고요. 한 숟갈 푹 더세요. 한 숟갈 더요. 그것 말고도 세바스티안은 하이디에게 따뜻한 격려를 많이 해주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하이디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알프스 집이 눈에 선했다. 그러면 집이 너무 그리워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죽여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하이디는 때가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몰랐다. 제재만 씨네 집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건물 벽과 창들은 사시사철 똑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출도 클라라의 상태가 마차를 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을 때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어차피 마차를 오래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금세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래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포장도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방향을 돌려 건물과 사람들로만 가득 찬 화려한 거리를 통해 다시 집으로 오는 게 보통이었다. 꽃이니 풀밭이니 전나무니 산이니 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날이 계속될수록 하이디는 고향에서 늘 보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제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일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이디는 그저 꾹꾹 참기만 했다. 그렇게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고 맞은편 집의 하얀 담벼락에 다시 따스한 햇볕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페터가 염소들을 데리고 다시 고원 방목지로 올라가는 철이 되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산 위에는 황금빛 시스투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저녁마다 산 봉우리들이 붉게 타오를 테지. 네, 이제 건너뛰어서 하이디가 다시 알프스 고원의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하이디는 인사를 하고 바구니를 팔에 낀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저녁 햇살이 푸른 고원 위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얼마 안가 저녁 노을에 반짝이고 있는 쉐자 플라나의 넓은 눈밭이 눈에 들어왔다. 하이디는 멀리 있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등지고 올라가게 된 탓에 몇 걸음 올라가다 말고 계속 멈춰 서서 산을 돌아보았다. 붉은 햇살이 하이디가 막 걸음을 내디디려는 풀밭에 떨어졌다. 하이디는 또다시 돌아보았다. 그것은 하이디가 머릿속에서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아니, 그런 풍경은 꿈에서조차 본 적이 없었다. 매봉에 뾰족한 산봉우리 2개가 횃불처럼 하늘로 타오르고 넓은 눈밭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그 위로는 고운 장밋빛으로 붉게 물든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고 있었다. 고원의 풀밭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바위란 바위는 죄다 빛을 뿜어내고 계곡은 온통 금빛 향기 속에 젖어 있었다. 하이디는 기쁘고 황홀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2 손을 꼭 모아준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집으로 오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느님께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이디가 고마워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제 집이 여전히 그토록 아름답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다시 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하이디는 어찌나 행복하고 가슴이 벅찬지 고마운 마음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노을이 서서히 스러지고 나서야 하이디는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하이디는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 전나무 꼭대기가 보이고 지붕이 보이고 오두막과 그 앞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늙은 전나무들이 저녁바람에 휘휘 울고 있었다. 하이디는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두막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게 누구인지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다. 하이디는 바구니도 내팽개친 채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꾸만 할아버지만 불러댈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말을 하지 못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목을 감고 있는 하이디의 팔을 풀고 아이를 무릎에 앉힌 다음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다시 왔구나, 하이디. 어떻게 된 거니? 아주 거만해진 것 같지는 않구나.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던? 하이디가 열심히 설명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클라라랑 할머니랑 제제만 씨 모두요. 하지만 전 집에 오고 싶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숨이 콱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애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제제만 씨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제 생각에는 다 의사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아마 편지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하이디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바구니에서 편지와 두루마리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할아버지는 두루마리를 옆으로 치우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네 거구나. 그러고 나서 묵묵히 편지를 읽은 다음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할아버지가 하이디의 손을 잡고 오두막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너 여전히 염소젖을 마실 수 있겠니, 하이디? 저 돈도 가지고 들어오렴. 침대도 사고 몇 년 동안 옷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이디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전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침대는 벌써 있고 옷은 클라라가 아주 많이 싸줬어요. 평생을 입어도 아마 다 못 입을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들어오너라. 가져와서 장 속에 넣어두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게다. 하이디는 할아버지 말대로 돈을 집어들고
오두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이디는 반가워서 온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고는 사다리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갑자기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침대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락방에 대고 소리쳤다. 그만 내려오렴. 네가 다시 올 줄 몰랐단다. 자, 내려와서 이거나 마시려무나. 하이디는 방으로 내려와 전에 늘 앉던 높은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사발을 두 손으로 들고 그렇게 맛있는 것은 생전 처음이라는 듯이 염소젖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하이디가 후 하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빈 사발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세상에 우리 집 염소젖처럼 맛있는 것은 없어요, 할아버지. 네, 이야기, 하이디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하이디와 더불어 아름다운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